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AD & 그래픽 지식 방송은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2년 프리뷰로 고객 경험을 위한 DX 전략과 클라우드 시대의 PLM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와주신 분이 세 분인데, 오늘은 이제 PLM계에 떠오르는 세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좀 돌아가시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간단하게. 먼저. 안녕하세요. 다소 시스템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목종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디지털 PLM 팀에서 PLM 컨설팅을 맡고 있는 최희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DX의 오민수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한 30년 정도의 PLM 경력을 가지고 지멘스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국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창업한 주식회사 DXT의 오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은 굉장히 그 각 분야에서 또 많은 지식을 가졌고, 또 요즘에 PLM이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PLM은 뭐 그냥 제품, CAD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한 1, 2년 전서부터 뭐 다양해졌어요. 뭐 메타버스도 있고, 뭐 ESG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그 트렌드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PLM 여지껏 모든 엔터프라이즈 PLM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보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 다소 시스템의 목종수고요. 예. 오늘은 이제 크게 이제 그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이제 프리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보시면 일단 제조 산업이들 요새 어떤 주요 하드를 갖고 그 하드에 대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좀 요새 이제 이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MBSE가 상당히 그 부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BSE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LM과 디지털 전환, MBS도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또는 제품개발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보 첫 페이지 보시면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이렇게 크게 ICT 트렌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올해는 이제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빌리티, ESG 등을 이렇게 올해 그 키워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는 작년부터 좀 많이 핫하게 올라와 있고,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는 한 3, 4년 전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ESG도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이제 쭉 올라오는 하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장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전망 보고서인데요. 일단 왼쪽에서 보시면 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나 자동화에 기업들은 많이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거와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주요 기술들의 투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만 좀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조업에서는 크게 메타버스, 버추얼 트윈,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빌리티, ESG 등등등 많은 부분들을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 맞춰서 저희 다소 시스템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레이어로 그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클라우드에 대한 그 대응은 3D Experience on Cloud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나 버추얼 트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연구 실험실이나 제품 개발
생산, 그다음에 디자인 쪽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으로 저희가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MBSE와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는데, MBSE는 어떻게 보면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제품 개발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지금의 제품 개발보다는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이제 다소 시스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MBSE이고, MBSE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3, 4년, 4, 5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쪽은 재작년부터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은 핫하게 작년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MBS를 정했고요. MBS가 필요한 이유는 뭐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제품 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에서부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휴먼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MBSE는 결론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컨셉에서 나온 거고요. 이 장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MBSE를 얘기하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결론은 요구사항으로부터 그걸 통해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고 서브 시스템과 이제 구성품을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이 V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통적인 V사이클인데, MBSE가 되면은 이 각 영역이 다 모델로서 저 V사이클을 채우게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포커싱이 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고, 아마도 많이 MBS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MBSE가 뭐냐 하게 되면, 결론은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고요. 모델이란 무엇이냐면 요구사항부터 아키텍처, 1D 모델, 3D 모델 등등등을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는 건데, MBSE의 그 정의를 보시면 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모델들을 활용해서 엔지니어링 정 영역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단위 성능 검증 및 제품 목표 달성 입증을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요구 성능 조기에 만족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구사항과 시스템 아키텍처, 성능 검증, 그래서 조기에 만족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스템의 MBS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MBS를 준비하고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아키텍처, 펑션, 시뮬레이션, 전기전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걸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MS라고 그래서 시스템을 정의하는 방법을 저희가 12개의 뷰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키텍처, 펑션, 시뮬레이션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1D하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프론트 로딩을 하고, 그 동시에 릴과 밀과 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처음 들은 건데, 디지털 구축 환경이라는 거가 모듈로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예를 들면 힐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인데요. 네. 그 결론은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에 물려서 실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 하드웨어 검증을 하드웨어하고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통신하면 통신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 회사 그런 통신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통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 하드웨어하고 연결시켜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 시스템 모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저 위에 보시는 이제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기에 성능을 검증하고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리카운트 모델이나 그 메커니컬 모델,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소프트웨어 모델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널시스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왜 사용하냐 하면은, 결론은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문서에서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기존에 잘 정의된 모델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영향 분석이나 설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러면은 MBS 관련된 주요 솔루션들이 뭐가 있냐면 왼쪽에서 보시면 요구사항 시스템 아키텍처, 1D, 3D, 제어 등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주요 사례인데요. 크게 이제 항공방산부터 기계산업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결론은 이걸 뭐 한 회사마다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 결론은 제품의 다양성이나 복잡성, 그 다음에 혁신적인 이제 고품질의 제품의 빠른 출시, 그 다음에 개발 속도 향상이나 조기 성능 품질 확보를 위해서 되게 MBS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다른 나라나 이 회사들은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베스트 프랙티스 좀 시사점을 얻는다는 걸 첫 번째가 아키텍처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품질이 확보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설계 기간 단축하는 데 쓰고 있고 미래 선도형 제품 개발을 위해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D 모델을 레버리징해서 프론트 로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요구사항 아키텍처 시스템하고 캐더가 봄이 연계가 돼서 앞부분에서 맞는 것들이 빠르게 양산 개발까지 퍼지게 되어 있고 그걸 빠르게 변경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결론적으로는 프론트 로딩하면서 로드를 감소시키고 시간을 단축하는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 그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가치 제한을 재정의하는 거, 그래서 좀 더 혁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기존 가치를 강화하는 건데 결론은 MBS라는 거는 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MBS가 R&D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솔루션이나 프로세스나 조직이나 의사결정에 대해서요. 근데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루션 활용이나 기존 툴을 어떻게 연계해야 될 건지, MBS의 최신 기술이나 방법 연습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줬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에 대한 개선 효과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거를 좀 더 고객과 같이 풀고자, 다음죠. 그래서, 밸류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갖고 접근을 하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단계인데요. 밸류 어세스먼트, 밸류 데피니션, 밸류 커미먼트, 밸류 딜리버리인데 밸류 어세스먼트에서는 현황을 진단해서 고객의 목표를 이해하고 이제 KPI와 비즈니스 밸류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밸류 데피니션은 투비 변화 모습과 그 ROI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어떤 갭이 있고 그걸 어떻게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 구축까지 하는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한 답들을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이러한 그 산출물들을 가지고 앞에서 고려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한 답을 고객들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MBSE가 제품 개발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거 도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하지만 그건 되게 요새 떠오르는 영역이고요. 그렇다면은 그걸 먼저 경쟁사보다 좀 더 빠르게 도입을 한다면 그게 우리의 경쟁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회사나 고객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보면은 이제 그 PLM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 주로 이제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인 거죠, 이게. 예. 하여튼 지금 오늘 한 내용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해서 뭐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는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소 시스템에 우리 목중수 컨설팅 대표님에게 연락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제 PLM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PLM도 좀
그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아니라 그 회사 전체의 그 제품 개발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 SDS 솔루션 사업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최희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앞서는 이제 다소 시스템에서 글로벌 솔루션 입장에서의 어떤 PLM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삼성 SDS는 이제 IT를 이제 실행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고객사의 IT 체계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IT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IT 라이프 사이클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M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만나는 많은 고객분들이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PLM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하다 보니까 예전 PLM은 이제 PMS, 즉 과제 관리나 PDM, 제품 정보에 대한 관리 위주로 이제 많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기간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정보 관리 차원이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사실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품 정보가 왜 필요한가 회사에서. 그러면 신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 출시되는 시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요구사항이 정의된 내용을 반영해 주겠다. 이제 그 컨셉으로 저희는 여러 ERP라든지 SCM, 뭐 이런 기간 시스템과 연계해서 PLM을 이해하고 필요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PLM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제품이라는 컨셉이 확장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제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CAD 위주의 어떤 PLM이었다면 지금은 R&D 관련돼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제때 제공하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 단계의 일정을 준수하고 품질을 만족시키는 이제 그런 체계로 전향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꼭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R&D용 업무 인프라 디지털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온프라미스형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필요한 구독형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실제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제품 개발자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툴들을 이제 썼다면,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어떤 필요한 부분의 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또는 IT 부서에서 필요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품 개발자들이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자동화로 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실질적인 그 특화 서비스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만 해도 이제 예전에는 전자나 관련 부품 산업 위주에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EPC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PLM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글로벌 솔루션 업체들이 또 많이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협업 체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메타버스와 또 연계해서 제품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비대면으로 협업을 할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니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두가 되는 이제 세 꼭지, R&D 소프트웨어의 온 디맨드형 서비스 부분과 로우코드 기반의 자동화 툴 또는 이제 자가 코딩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E2E 관점의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곡지를 이제 구독형 PLM 서비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기업,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에서는 엔지니어 영역이 대부분 엄청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회로 개발, 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공정에 필요한 개발이라든지 테스트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부분 각 엔지니어 영역들이 이제 세분화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많아짐으로써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R&D 솔루션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R&D 솔루션을 적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 체계가 되게 중요하게 됐고요. PLM, 클라우드 기반 PLM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CAD 시스템이나 전통적인 도면 관리, 프로젝트 관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R&D 엔지니어들이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기반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는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PLM이라고 하는 과제 관리나 제품 정보 관리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멘스, 뭐 오토데스크, 다소사는 물론이고 최근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아틀란시안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 회사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운영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두 번째 꼭지는 이제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그 R&D 개발자 또는 설계자가 필요한 IT 인프라를 필요하면 그걸 이제 IT 부서에 신청하고, 그리고 IT 부서에서는 그거를 또 품위 과정을 걸쳐서 적절한 개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체계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연성을 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고객 대부분이 빠르게 어떤 뭐 시스템을 대응하길 원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로우코드 플랫폼 또는 노코드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발맞춰서 글로벌 솔루션인 그 로우코드 플랫폼과 함께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삼성그룹 내에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SDS가 이제 RPA 솔루션을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RPA 솔루션이 제공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프로세스 혁신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컨설팅을 받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그것이 구현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RPA를 어떤 특정 사업부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이거를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프로세스 혁신을 하게 됐습니다. 변화를 가져가게 됐고, 그러니까 자동화 기반으로.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RPA라는 부분을 많이 현재는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코드 플랫폼, 개발 플랫폼과 RPA와 같은 자동화 툴을 활용해서 R&D 업무에 대한 혁신을 많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예, 마지막으로는 SDS가 갖고 있는 이제 솔루션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지금 뭐 지멘스나 다소나 모두 이제 CAD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량화 버전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협업 체계가 이제 R&D 부서 외에까지는 확산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국내에서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약간 중립적인 형태의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툴을 좀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오 관점에서 좀 많이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 이제 저희 SDS에서는 이 협업을 위한, 즉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툴과 이제 기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결합해서 3D 기반의 엔지니어링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솔루션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영역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확장적으로 좀 쓰게 됐습니다. 디자인 부서, 마케팅 부서, 제조 부서 뭐 이런 부분들로 점점 이 3D에 대한 제품 정보를 가시적으로 가지고 다른 기관 시스템의 연결 정보와 엮어서 업무 협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서 잠깐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CAD 데이터라든지 이미지, PDF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 이미지를 띄워놓고 관련된 문서와 채팅 또는 이슈, 일정 관리를 연계해서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저희가 단편적으로 했던 정보의 공유 방식에서 양방향으로 그리고 그게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발전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약간은 메타버스의 초기 개념 형태의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 SDS가 생각하는 디지털 PLM, 클라우드 PL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뭐 별도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서 그 두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PLM에 대한 어떤 비전,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 드렸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진행하고 싶은 건 주식회 DXT가 바라보고 있는 PLM에 대한 어떤 비전,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실제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저희 쪽에서는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PLM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클라우드에 정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그것들을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PLM이 방향이 될 것인가를 저희 쪽에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 PLM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건가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엔지니어링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으로 갈 것이다가 지금 현재 향후 1, 2년 내에 벌어질 상황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엔지니어링 솔루션들이 사스화되고 그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활용이 되면 CAD나 해석,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의 같은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요. 그런 환경이 사실은 기업 내에 있는 어떤 환경 내에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어쩌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어쩌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에 있는 환경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들, 뭐 과제 관리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봄 얘기들, 그 다음에 CAD 데이터 매니지먼트들이 지금 우리가 만든 새로운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들을 가장 협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고객이나 내부적인 어떤 마케팅 부서 아니면 우리가 협력하는 협력 부서와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협업 플랫폼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예측이고요. 그것들이 제품 중심의 정보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바뀐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몇 가지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엔지니어링의 과제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작업자들, CAD나 CA를 작업하는 설계자들이 설계하는 환경과 과제관리의 환경이 사실 동일한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변환할 걸로 저희가 예측되고 있고요. 만약에 산출물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것들은 이제 분리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공유로,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보안 레벨에 따라 움직일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AD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변화예요. 실질적으로 CAD 사용이 실적으로 많은 대기업
아니면 외산 그 솔루션 벤더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SaaS 서비스를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기업 내 환경이 아니고 그들이 제공하는 환경 내에서 움직인다고 바뀌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시 여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해석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해석 솔루션들은 워낙 고가의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들도 우리 내부에 있는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인풋과 아웃풋, 그 설계에 대한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어떤 난리지화 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M이 클라우드 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엔지니어링 어떤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질 것이고, CAD, CA,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의 과제 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현재 지금 인더스트리 트렌드를 따라서 PLM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디지털 전환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디지털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하나는 고객의 경험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하나는 실제 현상을 가상의 정보화를 하는 어떤 정보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제품, 공정,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경험하고 있고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을 지식화해서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요구사항 기반의 관리라든지 스팀 디벨롭먼트, 실질적으로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실제로 전문적인 개발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어느 레벨의 수준까지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자유적인 어떤 개발의 환경을 구축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검증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그 근간을 두고 정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요즘에는 DX를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PLM은 기본적으로 저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듯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끄집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저것들을 더 깊게 내리면서 그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verification, 검증에 대한 얘기들, 앞서 얘기 드렸던 뭐 MBSE가 대표적인 얘기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들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확장이 예전의 방식대로 요구하고 그것들을 해내는 방식이 아니고 그것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경험을 바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확장에 대한 요 세 가지 부분들이 PLM 변화의 모습으로 저희는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새로운 형태의 검증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면서 제품에 대한 관리와 검증 시스템의 관리가 사실은 부각됐고요. 그것들이 한 개의 플랫폼 내에서 담겨야지만이 훨씬 더 종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랫폼의 형태가 구성됐고요. 또한 그것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제조와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MES 시스템, 그리고 그것들의 운영 시스템까지 연결되면서 그런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조에 대한 플랫폼도 필요하게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더 점점 강하게 내리는 검증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MBSE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들이고요. 스마트한 모델,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모델을 통해서 해당되는 요구사항부터 그것들의 기능,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정의가 단순하게 예전에는 텍스트나 문서로 되어 있던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 시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하드웨어랑 그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상의 검증뿐만이 아니고 실제 제품까지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MBS의 모델 또한 되게 중요한 PLM의 변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의 경험을 지식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바라봤던 거예요. PLM이나 MES, ERP 같은 시스템들이 각자의 고유 시스템과 고유 기능을 갖고 그것들을 개발했던 예전의 방식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예전에는 그런 전문적인 SI 기업들이 그것들을 해줬지만 고객들의 어떤 니즈가 발달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떨어지면서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지금 변화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로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간 데이터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지식화할 수 있는 3가지 유연한 확장까지 PLM은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3번째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는 기업들의 어떤 성공 전략 팁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정의해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개의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기업에서 우리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제조기업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 제품에 대한 컨텐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만들려고 하는 공정의 컨텐츠 2가지가 있는데 제품과 공정을 정의하는 디피니션 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 시장에 내서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최적화에 대한 우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가장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만들었을 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정보를 전사 차원에서 심리스하게 흐를 수 있는 방안을 검증하시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의 흐름,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정보의 흐름들이 유기적으로 심리스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정의하고 공정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제품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생산을 준비하고 생산을 실행하고 그것들이 실제 고객한테 사용되면서 서비스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심리스하게 데이터를 플로우를 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그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현하신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솔루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고객 차원에서 그것들을 정의하시고 그것들을 활용해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저희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다 저희들이 플랫폼은 저희들의 어떤 개발한 플랫폼 내에서 하지만 솔루션들은 저희의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국 소프트웨어 솔루션들 많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된 솔루션들을 저희 솔루션들과 연계하면서 그것들을 고객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조기업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마 다 들으셨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에 이제 이렇게 현업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현업에서 ESG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객 경험 이건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LM에서 고객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에게. 요새는 LG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해서 다시 피드백도 받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고객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워드 코로나, 뉴노멀, 또 아까 로우 코드. 근데 이 3분 중에서 자기가 나름대로는 요게 현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요구사항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세 분 중에 한 분, 어떤 분이라도 요새 딱 같은 현업에서 나 우리 로우 코드다. 이게 뭐 굉장히 프로젝트를 오래 할 수 없다. 뭐 이런 데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PLM에서 고객들의 진짜 니즈를 어떻게 개발하면서 계속 집어넣을 수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PLM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대표님처럼. 제가 먼저 이제 MBSE 측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MBSE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저희 그 주 키워드, PLM 업계 키워드 쭉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저기 현업들의 반응은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요새의 반응은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해외 선진 업체 또는 이제 그 글로벌 업체들이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좀 소위 잘 나간다는 회사들은 다 MBS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은 그럼 그 MBS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요새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 MBSE 영역은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오 대표님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현업에서 DX를 어떤 식으로 우리 해야 되냐는 거인데 아까 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얘기했지만 DX가 그냥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생각 자체나 뭐 이런 조직 같은 것도 다 영향을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PLM 오래 하셨으니까 DX를 어떤 식으로 조그만 기업들이 너무 확 바꾸면은 이거 리스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NX 좋습니다. 근데 리스크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변화했을 때. 그래서 좀, 작은 기업이나 지금 좀 단계적으로 어떻게 DX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제가 생각하는, DX의 어떤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가상에 정부화 시키는 거. 그게 제조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정,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 좀 더 포함한다면 그것들의 환경, 공장과 설계에 대한 얘기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데피니션 하는 겁니다.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정의고요. 이 제품은 이걸로 했을 때 최적으로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공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조하는 게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디지털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것들을 데이터들을 시그니스하게 데이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이 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고객들,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만나는 고객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요즘 많은 기업이 MDM 한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준 정보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십 년 전에 항상 유행하던 그런 트렌드가 다시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그걸 가상화하려고 했을 때 그 실제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사실은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대기업도 하고 중견기업도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대기업들만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요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CAD만 사용을 하지 CAD 데이터를 관리를 안 한다든가, 기준을 뭐가 없다든가, 드로잉을 하는데, 근데 어떤 문서화된 것들이 거의 없고,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다 그 사람 나가면 예. 다시 리셋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보험도 예. 우리 여기 뭐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보험 뭐 이런 기준 정보. 근데 이제 솔직히 이건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그 온 국민이 그냥 좀 당연히 이렇게 퍼져 있는 게 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다 밴드에서 PLM에 대해서 했는데 PLM 코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컨설턴트도 좋지만 그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좀 PLM을 이렇게 좀 잘 써야 되지 않냐. PLM의 코칭이라는 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한 단계 높이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입하고 막 이러는 것만 하다 보니까 개인들에 대해서 좀 코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PLM에서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외로 예, 한 20, 30년 됐는데도 젊은 친구들이 오면은 뭐 기본적인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런 거 예,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도 뭐 제가 좀 약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걸리는 거는 조직의 저항하고 조직의 피로 이 두 개를 되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알기 쉽게 빨리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걸 되게 이제 그냥 문헌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더라고요. 자그마한 그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빠르게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그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게끔 하게 되다 보면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저항을 많이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우리 최영 그룹장에게는 질문 하나가 요새 이제 PDM도 뭐 다른 솔루션들 많이 결합이 되잖아요. 뭐 자동화, RPG라든가 자동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한 게 AI 같은 걸 좀 써야 되지 않나요? 그 결정하고 막 이랬을 때. 그런데 업계에서는 AI와 아까도 보니까 뭐 그런 거 자동화라든가 AI도 뭐 머신러닝 이런 거는 약간 자동화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AI는 아닌데 그런 게 기업에서 어떤 데서 각자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AI라든가 뭐 이런 자동화라든가 이런 요구가 PLM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그 자동화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사용 환경, 고객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도 옛날에는 이제 기구 설계, 회로 설계, 뭐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부분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컨플릭트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 대한 어떤 자동화,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을 어떻게 빨리 캐칭해서 저희가 이제 이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또 자동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몇십 년 해온 제품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과거의 해결 방식을 찾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뭐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랑도 또 연결이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밤새서 일하고 뭐 가족을 희생하면서 일하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을 좀 몇 개 받고서 할까 그러는데, 여기 이제 문태진 님이 로우 코드 플랫폼 시 보안 측면에서 기존 방식에 비해 큰 이슈가 없는지요? 왜냐하면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로우 코드가
이게 뭐 옛날서부터 이제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도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길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수십억짜리로다가 해서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앞으로는 뭐 이제 그 뭐 아웃 오브 박스라는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웃 오브 박스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로우 코드 뭐 그 애플 같은 데서는 뭐 노코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세 분 중에 한 분 대답을 최근에 저희가 이제 로코드 플랫폼이 이제 지멘스 맨딕스를 활용해서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맨딕스 자체가 이제 자바 베이스에 쉽게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자바 코딩하는 부분과의 큰 차이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즌 디벨로퍼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지금 활용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 측면에서 이슈는 뭐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난 적은 없었고요. 앞으로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가 어떻게 이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버넌스 체계가 이제 별도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개발자 측면들은 이제 저희 쪽 회사의 멤버들이 들어가서 삼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방식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자바에 코딩하던 그런 방식을 로코드로 가려고 하면 그런 어떤 레벨에 대한 문제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들이 고객들 사이에서 그려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로코드에 대한 프로그래머들이 붙는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는 기본적으로 훨씬 더 퍼포먼스가 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보안에 대한 측면들은 그거에 맞는 환경, 개발계를 꾸며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개발계 내에서는 그런 보안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윤성호님이 아주 뭐 SDS, VT, RPL, 프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 뭐 현재 저희가 SDS VT RPA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PLM 솔루션과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RPA만 가지고 이제 그 R&D 부분에 이제 PI를 이끌어낸 사례를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 클라우드 PLM 서비스와 온프라미스 형태의 서비스의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어떤 유연한 대응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의 가장 큰 단점이 사용자가 어떤 개선 요구했을 때 이제 일정한 기간이 걸리고 그게 쌓이게 되면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솔루션 기반으로 갔을 때는 기존의 이제 솔루션에 요즘은 뭐 솔루션도 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쉽게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PLM 클라우드 PLM에서는 많은 부분 이제 개선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서비스를 원합니다. 특히 R&D 툴 관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이제 클라우드 PLM의 장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개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바뀌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을 하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배 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은 거기 익숙해진 것 같아요. 뭐 옛날 사람들은 야, 너 왜 교육 안 시켜줘? 이거 변화했는데 왜 노티스를 안 해? 이러는데 이게 점점 이제는 그 뭐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무한 디지털 캔버스 적용 유의한 분야. 저희 솔루션이 이제 3DX가 이제 무한 디지털 캔버스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쉽게 아이디에이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툴로 이제 아까 발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무한 디지털 캔버스 부분은 이제 아이디에이션 툴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디에이션 툴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계속 생각만 적어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베이스로 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게 좀 유용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솔루션이 좀 한계점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서 협업이라든지, 방금 보여드렸던 3D와 같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협업 부분으로 점점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협업 툴들은 현재 비주얼라이제이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점점 커질 걸로 뭐 가트너나 이런 데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엄청나게 PLM이 이제 또 다시 그동안 한 20년 정도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되게 보안 이슈를 이제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딱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의외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여기 뭐 사실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PLM이라는 컨셉이 이제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R&D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챌린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먼 이야기다라고 이제 2년 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없어지고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는 입장 전환된 회사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체계보다는 하이브리드 형태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그 니즈가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WS나 애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 시장을 완전 장악으로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니치 시장들이 아직은 새롭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현진 님이 얘기가 뭐 클라우드가 초기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이거 사실이죠. 근데 그 클라우드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하면 자기가 이제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일단 사놓고 나서 이걸 쓰든 안 쓰든 고정비로 가니까. 그 다음에 박경현 회님은 DXT의 솔루션을 잘 구축한 뭐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사장님이 이제 막 시작하고 지금 오늘도 뭐 아침에 뭐 사례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솔루션들 만들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업체 몇 군데하고 지금 계약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BP 사례로 나타낸 건 없고요. 계약 만들어도 되었고 그게 만약에 준비가 되면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1년 내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김기훈님이 MBS의 다양한 툴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PLM이라는 큰 툴에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더구나 경험 데이터가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거를 한 통에 담으려면 엄청난 표준화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효율성이 있는 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요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결론은 이제 MB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추적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조기 검증하는 그 측면에 가 있는 거고 PLM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서 파라미터 결정된 놈을 가지고 도면하고 BOM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흘리고 변경대하는 그 역할의 두 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결론은 어찌됐든 아까도 제가 그 시사점에서 얘기했지만 요구사항부터 본까지 흘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선진사에서는 그 앞부분에서 관리되는 아키텍처나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의 도구는 MBS 쪽에서 관리를 하고 PLM 쪽에서 관련 보험하고 아키텍처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어나가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그 PLM 관점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그 데이터 관리에 대한 방향을 좀 나누고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아키텍처와 보험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답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개발자였는데 항상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뭘 할 때
항상 미래에 대해서 답을 다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상태보다 한 3%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한두 배 정도 하라 그러면 자꾸 그 새로운 저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PRM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전에 있는 거로 다 해결된다 그러면 누가 새롭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나오고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온다라는 자체가 이제 새로운 그 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음 달에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인데 그때 오세요? 지금 아직 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 찾아서 좀 여기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뭐 이렇게 한 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메일을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 굉장히 PLM에 대해서 커미먼트, 아까 헌신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5시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뭘 하나 했냐면은 여기 이병철님 한분 저기 있습니다. 데이터댐처럼 PLM 데이터댐으로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을 것입니다. 이를 각 기업이 자기에 맞게 어떻게 쓸 것인지가 DX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DX라는 거가 누가 딱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집단지성이 막 얘기해서 계속 발전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누가 이렇게 글 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뭐 노황희님이 항상 좋은 웨비나 자료, 사례 등을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세 분이 하셔서 인사이트를 얻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은 다 디테일하게 자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야, 이 캐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가 안 되네. 이게 뭐 봄이 왜 그 이봄에서 요새 또 많은 게 ME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ERP 봄에서 PDM 봄으로 갔다 다시 또 MES 봄으로 가고 돼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다고요. 그리고 큰 기업도 안 되는데 작은 기업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자주 나와가지고 PLM 코칭도 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나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